부촌의 한 저택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숨이 찼어요. 언제 와도 참 낯선 동네였습니다. 커다란 대문들, 높은 담장들, 가끔씩 오가는 외제차들까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곳이었죠. 올 때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으면서 괜스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3달째 매주 2번씩 오는데도 동네의 분위기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별다른 답변도 없이 바로 문을 열어줬어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오니 과외 선생이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돌이켜보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이 지방이라 그곳에서 등하교를 하기엔 무리가 있었거든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해야 하는데 학비만으로도 부담인 상황에서 생활비에 월세까지 감당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물론 엄마는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마련할 테니 학비 걱정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엄마에게 더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과외 시장이 활발하던 때라 곧바로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서울대 간판 덕분에 첫 과외부터 적지 않은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나름대로 교재도 만들고 피드백 시스템도 고안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정성이 통한 건지 잘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몇 개월 만에 제법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생활비와 월세는 물론 학비도 어느 정도 보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 과외 학생을 통해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선생님께 꼭 과외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남는 시간 있으세요? 걔네 집이 엄청난 부자거든요. 제 얘기를 듣더니 과외비가 얼마가 되든 선생님께 꼭 받고 싶대요. 마침 그 무렵 한 학생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2타임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외비도 넉넉하게 준다고 하니 솔깃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연락을 했고 2배 이상 높은 과외비를 제안받았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부잣집 아이라고 하니 까칠하고 예민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수업료면 여러 집을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제 걱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학생은 고등학생 남자아이였는데 처음에는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의외로 진솔하고 정감 있는 면이 드러났거든요. 공부에 대한 열의도 있고 질문도 꽤 날카로웠어요. 무엇보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가르치다 보니 공부 이야기를 넘어 일상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생이 집안 상황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집이 잘 사니까 좋지 않냐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 가족들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2분이 정략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한테 애정이 없어서 대화도 잘 안 나누고 그래서 집안이 늘 절간같이 조용했어요. 선생님 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안 계셨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이 조용했단다. 진짜요? 그랬구나. 저는 솔직히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았어요. 엄마는 차갑고 무뚝뚝해서 뭐랄까 기대기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빠는 안 그랬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제가 뭘 하면 응원하면서 묵묵히 지켜보셨거든요.
학생은 아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와 있었던 일화를 들려줬어요. 그 말투에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3년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나셨다고 해요. 다들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깨어나선 힘든 재활 과정도 꿋꿋이 버텨내셨다고 해요. 학생은 아빠가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고 엄마와 만나 결혼한 일, 자신을 낳은 일, 주말마다 같이 등산을 다닌 일 등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아니, 실은 아빠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저를 낳았기 때문이죠. 어릴 때 아빠에 대해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알 필요 없다며 차갑게 대꾸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반응에 상처받아서 자연스럽게 아빠에 대해 더는 묻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이 아빠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묘했습니다. 남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부러움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그 전에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고 그걸 회상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한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던 학생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학생과 한 남자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강직한 인상의 남성은 정면을 보면서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네 아버지라고? 학생은 제 물음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 속 남자를 응시했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엄마의 오래된 짐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속 인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것인지 그때만 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도 말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뒷말이 끊이지 않았죠. 한 번은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아빠도 없이 애를 낳아? 저런 사람이 여자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니지. 에휴. 어린 제 귀에도 수근거림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엄마는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선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려 늘 노력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청소, 공장일까지 가리지 않고 하셨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들어오셔서는 항상 저를 품에 꼭 안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줄 때마다 저도 하루 종일 엄마를 못 본 그리움을 채웠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시는 동안 저는 이곳저곳을 전전했어요. 타가소에서 지내기도 하고 이웃 아주머니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유치원도 일찍부터 다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마 6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빠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는 엄청 키가 커
우리 아빠는 힘이 아주 세. 저마다 자랑을 하고는 뿌듯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자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그날 처음으로 우리 집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외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아이고, 딱한 것. 이 어린 게 뭔 죄가 있겠어. 아휴. 아빠가 어디 있는지는 얘기 안 하시고 할머니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자마자 얼른 달려가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왜 우리 집엔 아빠가 없어?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더는 묻지 말고 얼른 자. 그날은 책도 안 읽어주셨어요. 저는 왜 안 알려주냐, 아빠는 어디 있냐 칭얼거리며 보채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엄마는 방에 없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니 베개로 얼굴을 감추고 흐느끼며 울고 계셨어요. 엄마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와 억눌린 흐느낌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도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아빠에 대한 질문을 속으로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추려 해도 아빠의 부재는 문득문득 저희 모녀를 아프게 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날도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지만 저는 엄마와 단둘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 반찬도 다른 집에 비하면 단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엄마가 와줬다는 사실만으로 기뻤어요. 그러다 아빠와 함께하는 2인 삼각 달리기가 시작되면 엄마나 저나 운동장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빠와 함께 달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고 싶었지만 행여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면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시합이 진행되는 내내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빠와 함께하는 행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간 뒤부터 엄마는 제 공부에 부쩍 신경 쓰셨어요. 학원은 못 보내도 필요한 교재는 어떻게든 사주려고 노력하셨죠. 그러다 제 성적이 조금 떨어지자 헌책방에 가서 직접 참고서와 문제집을 여러 권 사오시기도 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잘 때까지 엄마도 졸린 눈을 비비며 곁을 지켰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눈이 풀린 상태에서도 엄마는 공부하는 제 옆에서 꿋꿋이 책을 읽으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보답하기 위해 저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싼 학원엔 다닐 수 없으니 학교를 마치면 곧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집과 도서관을 오가다 보니 천천히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고3 첫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찍자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서울대 도전을 권유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수능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답안이 공개되자마자 얼른 점수를 채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전 과목 1등급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학과를 골랐고 꿈에 그리던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엄마 왜 울어? 기쁜 일이잖아. 그래, 기쁘지.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그래.
우리 딸 정말 장하다. 그날 엄마와 저는 모처럼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실컷 구워 먹었어요. 그날만큼은 저나 엄마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여러 현실적 문제가 다가왔어요. 당장 등록금과 학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집과 학교가 워낙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보증금이며 월세며 돈 들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서울대 합격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의연하게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며칠 만에 몇백만 원을 마련하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태어난 후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모아서 제 학비를 저금해 오셨다고 해요. 적어도 첫 학기 등록금만은 모으자는 일념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어요. 그 낡은 통장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행히 등록금에 보증금까지 낼 수 있었어요. 입학식을 앞두고 저는 자취 준비를 위해 짐을 하나둘 챙겼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짐 속에서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엄마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엄마와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사진 속 이 남자가 우리 아빠구나 하고요. 하지만 엄마에게 바로 물어보진 못했어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사진을 몰래 챙겨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과외 학생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가 제가 몰래 챙긴 그 낡은 사진 속 남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닮은 꼴인 걸까? 아니면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펜을 든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외침이었죠. 마침 다음날이 주말이라 저는 본가로 내려갔어요. 제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는 아침부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권유로 식탁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하니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을 깨작거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려오자마자 표정이 안 좋던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 엄마, 나 아빠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돼? 순간 엄마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정색하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아무튼 몰라도 돼. 네가 알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엄마는 단정짓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서 엄마 몰래 챙긴 바로 그 사진이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엄마 앞에 내밀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 맞지? 아니 너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엄마,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이야. 진실이 뭐가 됐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말해줘.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엄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알지? 할머니가 어렵게 파출부로 일하면서 엄마를 키운 것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엄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 다행히 작은 무역회사에 곧바로 취직해서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었지. 그 사람도 거기서 만났단다. 엄마가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아빠셨어요. 저는 숨죽인 채 엄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아빠는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회사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쳤다고 합니다.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사람도 같이 탔어. 근데 잘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그대로 멈추는 거야. 갑자기 남자랑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니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아빠는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되고 나선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엄마도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일을 계기로 엄마와 아빠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다고 해요. 주말마다 남산도 가고 한강도 놀러 가고 그랬어. 비싼 데는 안 가고 분식집, 다방 이런 데서 주로 데이트를 했지. 그래서 네 아빠가 검소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단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걸 외할머니가 보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엔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다행히 제 짝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곤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당시를 떠올리며 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날 앉히더니 이렇게 묻더라. 네가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만나는 거냐고. 나는 어리둥절했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탄식을 내뱉는 거야. 할머니는 엄마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에이그 이거사. 그 사람 내가 일하는 집 도련님이야. 재벌집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해요. 처음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 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더는 반박할 수 없었다고 해요.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왜 나를 속였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지. 엄마는 그 후 며칠 동안 아빠의 연락을 피했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가 행여 마주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 콕 와서 박혔다고 합니다. 차이가 나도 정도껏이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집안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겠니? 처음엔 가슴 아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고 해요. 엄마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말없이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며칠 뒤 아빠를 만났다고 해요.
우리 그만 만나자. 나 당신이 누군지 알았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어. 정말이야. 근데 집안이 뭐가 중요해. 나한텐 당신이란 사람이 중요한데. 당신도 내가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건 이상적인 얘기지. 현실은 달라. 당신 집에서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그렇게까지 말하니 엄마도 차갑게 내칠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엄마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온갖 고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해고당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집 사모님이 엄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경멸 어린 시선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다고 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엄마가 실제로 당했다고 하니 듣는 저 역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반대가 심할수록 엄마와 아빠 사이는 더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나 나 오기가 생긴 모양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양쪽 부모님께 선언하고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사랑의 도피를 결심했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는 양가 가족들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지방에 내려가 있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날짜랑 시간도 정했지. 그날 새벽이 아직 기억에 생생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깜깜한 골목길을 걷는데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우리 둘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엄마는 약속한 시간에 서울역에 다다랐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아빠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빠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으니 달리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고 해요. 아빠네 집에 전화할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죠. 결국 반나절 넘게 아빠를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엄마는 찬바람을 너무 오래 맞았는지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다고 해요. 결국 좀처럼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생리가 늦어진 적 있으세요? 하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곧바로 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됐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벌써 임신 8주 차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엄마는 병원을 나와 한참 동안 거리를 헤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서울역에 나타나지 않은 건 결국 날 버린 거잖아. 날 포기한 게 분명한데 그런 사람한테 아이 핑계 대면서 다시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는 엄마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과부도 힘든데 미혼모라니. 보나마나 가시밭길이 분명하다.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 제발 엄마 말 들어. 할머니는 엄마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어요. 애원도 해보고 협박도 하셨죠. 그렇게 매일 엄마를 붙들고 설득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너도 똑같이 고생할 거라고. 아니, 자기보다 더 힘들 거라고 그러셨어. 과부는 그래도 명분이라도 있지.
미혼모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흐느껴 우셨지. 물론 할머니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안 좋았으니까요. 네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지 생각해봐.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어딜 가든 뒷말을 듣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엄마 역시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했다고 해요.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날 버린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꼭 키워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거든. 왜 나를 버린 걸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까?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 이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게 살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 하지만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걸 느낄 때마다 신기했어.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아이이기도 하잖아.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내 핏줄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결국 엄마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엄마를 꼭 안아주셨다고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는데 어쩌겠니?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엄마 역시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마주 앉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엄마는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가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미혼모 딸 때문에 망신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아무도 날 모르는 동네에 가서 작은 방을 하나 얻었어. 그곳에서 혼자 출산을 준비했어. 엄마는 남은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남들은 태교도 하고 그런다는데 엄마는 음악도 못 듣고 책도 못 읽었어. 그저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전부였지. 아가야, 엄마가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은 듬뿍 줄게. 그러니 건강하게만 나와줘.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서 엄마는 옅게 웃었습니다. 저 역시 마주 웃었어요. 그 사이 드디어 산달이 다가왔고 아침부터 극심한 산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출산 때도 병원비가 걱정돼서 집으로 조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를 떠올리며 엄마는 몸을 떨었어요. 정말 힘들었어. 진통이 시작됐는데 병원은 못 가고 낯선 조산사 하나만 믿고 방바닥에서 널 낳았거든. 너무 무서웠어. 이러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아기가 위험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 하지만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참 신기하지. 네가 세상에 나와서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 그 모든 게 잊혀지더라고. 조산사가 널 내 품에 안겨줬을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작은 손, 작은 발, 온몸이 다 사랑스러웠단다. 엄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이를 낳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너한테 먹일 분유도 못 사니까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니까 온몸이 결리고 아프더라고. 그때 무리한 게 평생 가더라. 허리도 안 좋아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하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살아야 했으니까. 너를 키워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도 숱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요. 쌀통이 비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그럴 때마다 아빠네 집안을 떠올렸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 차라리 그 집에 가서 이 아이가 당신의 손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 그러면 넌 풍족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재벌집에서 사생아 취급받으면서 평생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당당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좋은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 그 집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할지도 뻔했고. 저 애가 우리 아들이 밖에서 만들어내구나. 그런 시선으로 내 딸이 평생 살아야 하는 게 너무 싫었어. 하지만 내가 널 키우면 가난할지언정 주눅들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 너는 누구한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소중한 존재니까.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야. 아빠 없는 삶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아빠를 찾으면 결국 그 집안과 엮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평생 상처받으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엄마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서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20년 넘게 진실을 혼자 짊어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빠가 서울역에 못 나온 건 엄마를 만나러 오던 그날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엄마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부잣집에 과외 다니는 사실은 알아도 정확히 어디를 다니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학생이 사는 집과 그 집안이 하는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오늘 그 학생이 아빠 사진을 보여줬는데 엄마가 갖고 있던 사진 속 남자랑 똑같았어. 그 학생이 아빠에 대해 얘기하는데 자기 아빠가 엄청 강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가까스로 깨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사고가 언제 났던 거냐고. 그랬더니 1980년대 중반 겨울이라고 하더라. 엄마가 말한 그 시기랑 맞아떨어지지. 엄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날 버린 게 아니었다고? 맞아. 아빤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야. 지킬 수 없었던 거지. 그동안 줄곧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간의 슬픔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
엄마의 두 뺨으로 연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엄마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하필 그 집에 과외를 하러 가게 되다니. 20년 넘게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날 버렸다고, 약속을 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땐 몰랐잖아. 그 학생 말론 아빠가 3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대. 그래서 아빠가 깨어났을 땐 엄마가 연락처도 바꾸고 지방으로 가버린 뒤였을 거야. 찾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겠지. 게다가 아빠는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잖아.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을 거야. 약속한 날에 나가지 못하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그 사이 엄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랐을 겁니다. 혹 다른 사람이 생겼다면 자신의 등장이 도리어 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아빠는 집에서 정해준 사람이랑 정략 결혼을 했대. 학생이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평생 사랑 없이 살았다고.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평생 원망하던 사람이 실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진실을 알고 나서 엄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내가 그 집에 연락해봤다면, 그랬다면 진실을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엄마도 상처받았고 혼란스러웠잖아.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땐 누구라도 그렇게 오해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제 마음 역시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밝혀진 출생의 비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제가 과외하던 학생이 제 이복 형제라는 사실이, 돌아가신 그 집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셨어요. 그러고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 네 아빠가 누군지,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알았으니까. 그 집에 가서 얘기할 거니? 엄마의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선택이 너무 무거웠어요. 엄마는 그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출생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 지금까지 키운 건 전부 엄마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젠 네 선택에 맡겨야지. 네 말대로 이제 너도 다 큰 성인이잖아. 그 집의 정체를 밝힐지 말지 네가 정해. 엄마는 네 결정을 존중할게.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둬야 할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힐지 말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친아버지의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아빠를 직접 만날 수도, 아빠의 진심을 직접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달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저는 재벌집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 손에 자란 제 삶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가난했지만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이제 와서 재벌집 득을 보려는 건 엄마에 대한 배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룬 것들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셋째, 진실을 밝히면 복잡한 문제들이 뒤따를 게 뻔했습니다. 과외 학생과 배다른 형제관계가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학생의 어머니 입장에선 충격적인 일이겠죠. 남편이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 집안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게 분명했습니다. 재산 문제나 법적 문제 같은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진실이 엄마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엄마에게 제 결정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이대로 살래. 진실을 밝히지 않을 거야. 정말 괜찮겠니? 후회하지 않겠어? 아빠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며칠 후 저는 그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과외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학생과 학생 어머니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마지막 수업날, 학생이 제게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 집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다행히 좋은 회사에 곧바로 취직했습니다. 돈을 모아 살 집을 마련하고 엄마를 서울로 모셨어요. 몇 년 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와는 결혼 후에도 가까이 살면서 살뜰히 챙기고 있어요. 해마다 여기저기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매달 잊지 않고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미혼모로 저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엄마에게 효도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남편 역시 그런 저를 이해하고 어쩔 땐 저보다 더 살뜰하게 엄마를 챙겨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 사이 그 재벌집에 대한 소식은 일절 찾아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과외하던 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에 충실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그 회사의 부도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때 재벌로 군림했던 집안이 몰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20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외 학생의 얼굴, 아빠의 사진, 엄마의 눈물. 만약 그때 진실을 밝혔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금껏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만약 그때 진실을 밝혔다면 저 역시 그 몰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지 모르니까요. 복잡한 법적 다툼이나 재산 문제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요. 지나고 보니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겪었네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우연히 친아버지의 아들을 과외하게 되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다니. 하지만 진실을 묻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엄마와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
그 진실이 엄마의 20년 넘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줬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아빠 사진을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의 아빠와 엄마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그리고 속으로 인사합니다. 아빠, 행복하게 사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삶,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었지만 결국 선택한 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